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번 주에 들어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 악재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압박, 딥시크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잘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 연휴를 좀 길게 쉬었던 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게 약간 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좀 충격받았던 종목들도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환율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만 좀 강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설 연휴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때 그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 충격 때문에 엔비디아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아졌는데 엔비디아 그 이후에 차츰차츰 심리 좀 회복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우리 시장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 관련주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지 그 여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오늘 장도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시 싱크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올라오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장 초반만 해도 의료 AI, 어제에 이어서 샘 올트먼의 수혜로 의료 AI나 로봇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여기에만 집중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 온기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싱크풀의 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빨간불도 많이 켜져 있고 그런 분위기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샘 올트먼의 이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듯이 급등하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수혜가 전해지고 있고 의료 AI, 어제도 말씀드렸죠. 의료 AI가 계속해서 샘 올트먼이 의료형 챗 GPT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 의료 AI 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도 함께 엮이는 모습,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은 전선, 전력 설비, 양자 컴퓨터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트럼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조선은 어제부터 약간 쉬어갑니다. 조선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조정받고 있다는 거, 쉬어가고 있다는 거. 오히려 이런 때 조선주를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한지 이런 판단을 시청자분들이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도 역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좀 쉬고 카카오가 오늘 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카카오가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음식료 업종이 눈에 띄게 좀 크게 원이 그려져 있죠.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역시 불닭볶음면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80만 원 도전하고 있는 삼양식품 덕에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은행주는 KB금융이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장 초반만 해도 KB금융이 7% 넘게 빠지다가 탄력이 조금 하락하는 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 엇갈리는 실적에 따라 엇갈리는 업종의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만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에 언제 스톱할 것인가의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보안주, 딥시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HBM, 우리 시장의 어쨌든 대표 업종이니까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5.2%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았잖아요. 딥시크가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않고 조금 저렴한 칩을 사용하더라도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해지다 보니까 바로 엔비디아에 충격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이 알파벳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반발 매수로 엔비디아 쪽에 쏠리는 모습도 보였고 여기에다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을 장착한 AI 데이터 센터를 생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5% 넘게 올랐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역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빅테크들 딥시크가 나왔지만 여전히 AI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회사들이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칩을 사는데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AI 인프라에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9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딥시크가 나왔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은 쓸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K하이닉스는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한 7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1% 상승하면서 오늘 20만 원 선 위를 넘어서서 오전장을 움직이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3,200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22만 주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0.76%, 5만 3,3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등세는 3거래 연속 이어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SK하이닉스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미반도체가 1.74% 상승세, 현재 1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상 분석 기업인 C랩이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영상 쪽에서도 고용량의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빠르게 분석해주는 기술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 C랩이고요. 현재 7,59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모듈 관련해서 국내 단독 총판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MDS테크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소폭 나오네요. 1,292원 선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오늘 그래도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힘이 있네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시청자분들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딥시크를 사용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중국 기업이니까요. 중국에서 딥시크에서 이 패턴 정보라든지 어떤 내용을 검색하는지 그리고 자판의 속도, 우리가 자판을 어떻게 치는지 그런 속도까지 데이터를 다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정보가 중국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 기밀 유출 우려감이 있으니까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에서도 좀 금지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딥시크 접속찬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17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여기에다가 이 외에도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연한 것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딥시크와 관련해서 관련된 업무를 딥시크에서 검색하고 뭔가 해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보가 그대로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행정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어제 역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지 게시를 하면서 직원들이 업무 사용에 딥시크를 활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대형 IT 기업 중에는 카카오가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역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고 이외 다른 기업들도 딥시크를 업무에 활용해 제외하라, 포함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이 기밀 유출 우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바로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보안 관련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모니터랩이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그 방화벽 이쪽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죠. 어제 대비 600원 상승하면서 5,54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웹 방화벽 시장 리딩 1위 자리를 여전히 좀 공고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들 쪽에서도 보안 관리 꽤 신경을 쓰는데 그걸 자동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SOP 수비인데요.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27,9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보안 네트워크 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어제 대비 500원 상승, 1,93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스피언도 보안 관련 주인데 1.4% 상승하지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86% 떨어지면서 25,450원 선으로 오늘은 희비가 좀 엇갈린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싱크볼에서도 보셨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또 갑작스럽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언제 전쟁이 도대체 끝나는 건가요? 몇 년이나 걸리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인터뷰,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푸틴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길이 따로 없다, 방법이 따로 없다면 만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서 정전협정이라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비쳤습니다. 자, 이러면서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로 한 이야기는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주체 참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EU 정도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네 참여자가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젤렌스키를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다. 젤렌스키가 작년에 임기가 원래는 끝나는 건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계엄 상태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불법 대통령이기 때문에 젤렌스키와는 얘기하지 않겠다. 차기 정부와 얘기를 하겠다라고 푸틴은 일단은 언급을 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젤렌스키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를 좀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 개발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제든지 좋다.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히토류 개발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으니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오늘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눈에 띄는 종목은 DYD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추세가 좋고 오늘만 하더라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 건설, 토목, 자재 그리고 설비 공급 업체로 유명한 곳이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그 재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8% 넘는 급등세 오늘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1,061원입니다.
SY 스틸텍, 여기는 이제 모회사가 SY인데 2023년이었나요?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17% 넘는 급등, 8,000원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리고 민간 협력가, 그 재건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SG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쪽에서 앞으로 재건 사업 되면은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죠.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LG U+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4분기 통신주들의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LG U+ 1,55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8%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818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역시나 두 자릿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SKT 그리고 KT, LG U+까지 모두 다 3사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발표가 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적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 U+ 주가 함께 보면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뒤에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만원선 웃돌면서 주가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파트너와 인사 나누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네. 반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주요하게 보고 계시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월요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 이슈가
월요일에 사실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나와 있었던 이슈였었는데 막상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자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사실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네. 이 관세 부과 이슈가 한 달 뒤로 지금 연기가 된 덕분에 향후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또 들어와 준 상황이고 거기다 또 중국 쪽에 대해서도 4일부터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10일 날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텀을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원래 기존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상태에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제 관세 쇼크가 월요일은 놀랬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의 흐름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월요일에 이 논란 가슴 아직까지도 좀 진정이 좀 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트럼프 그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수익 섹터들 위주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소속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게임, 엔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등세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도 지금 전거래를 대비해서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외국인 그 매도세로 좀 어느 정도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10일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를 그냥 그대로 매기느냐 요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딱 기점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이제 주 후반부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보면요, 여전히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지금 올려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시장에서 쇼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선 내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오히려 나와줬거든요.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61선 기점으로 지지받아주면서 지금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 추세상으로 역시나 지금 V자 반등 구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도 랠리의 여부 다음 주에 달려있다라는 점 고려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이슈 쇼크 그리고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월요일장 국내 증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이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고 생각보다 그래도 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관세를 유예한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충격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이번 주는 좀 그를 소화해주는 한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SK 바이오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0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7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6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적자를 지속했던 실적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언제쯤이냐를 좀 주목을 하는데 SK 바이오팜이 오늘 흑자 전환 실적을 공시하면서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슈팅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8.3%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11만 7,400원대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참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역대급 실적 발표했었고요. 올해 역시나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이 바이오 기업들 볼 때 아무래도 큰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는데 또 작은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도 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데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슈는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여러 섹터들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선정한 이슈는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약간 좀 트럼프 수혜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특히 좀 부각이 됐었던 이제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갭상승으로 좀 뜬 상태에서 출발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삼부토건, SY스틸텍,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과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위 종목으로 등락률 상위에 지금 잡혀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거래일이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영국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대화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상 해오던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여전히 뒤에 한마디 더 붙이긴 했습니다. 나는 그를 여전히 적으로 간주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약간 회의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긴 한데 그도 나를 안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지 않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약간 기대감을 한풀 꺾이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 구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꽤 오래됐었죠. 네. 202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약 그 3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전 관련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두고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서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소폭의 갭상승으로 뜨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시일 있죠. 14일에서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일정에 맞춰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SY스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Y스틸텍보다 SY가 수혜주로 저는 거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SY의 자회사가 SY스틸텍이죠. SY 쪽에서 모듈러 주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연히 재건할 때 모듈러 주택을 당연히 우크라이나 가서 또 만들게 되고 도와주게 된다면 SY가 저는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Y스틸텍 쪽에서는 뭐 그런 이제 SY 쪽에서 그런 이제 모듈러 주택 쪽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라고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SY스틸텍이 재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한다면 SG와 HD 현대건설기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그 도로 재건 사업 관련해서 수주를 2건 정도 따낸 지금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G 주가 움직임 보면은 삼각수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 이슈가 들어와 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3,700원 구간대까지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지금 현재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SG 가장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투자성으로 좀 저는 무거운 종목을 선호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HD 현대건설기계, HD 이제 현대 쪽에서도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도와준 기계를 이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이력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이제 7월 달에도 반짝 반등이 나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점도 지금 현재 들어 올려주는 중이죠. 거기다가 지난 전고점 구간대까지 지금 돌파를 막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다면 향후 이제 9만 원 선 구간대까지도 상단 매물대가 지금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무거운 종목,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신다 하신다면 HD 현대건설기계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오늘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눈일목 구간 그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곽유정 대표와 함께 세 가지 종목까지 추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샘 올트먼에 의해서도 네.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 AI라든가 로봇,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의료 AI를 찝어주셨어요. 어떠한 이슈 때문일까요? 일단은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 AI 관련주 쪽에 훈풍으로 불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세 종목만 좀 빠르게 봐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에서는 1세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을 보면은 오픈 AI의 챗 GPT 간 흉부 엑스레이 해석 성능과 비교에 관한 연구 결과 진단 정확성에서 GPT를 앞선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최근 근래 들어서 상승세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 지난 11월 달 전고점 구간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저는 오늘 3빌리언도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 쪽에서 챗 GPT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 AI 영역이 기존의 이제 진단에서부터 이제 치료 영역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희귀 유전자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진단하는 그런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3빌리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빌리언이 이제 상장 이후 7,62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1월 달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 한번 주면서 횡보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월 달 구간에서 다시 재차 반등세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추세가 아직 하단으로 꺾이는 움직임은 아니라서 의료 AI 쪽에 있어서도 이런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당연히 또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의료 AI 기업 했을 때 셀바스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자동 혈압계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혈압계 재잖아요. 네. 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셀바스 AI 그 모회사 쪽에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의료기기는 셀바스 헬스케어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각이 된 모습인데 지금 추세상으로 흐름 봤을 때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 중에 있거든요. 오늘 구간에서는 상단선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5,700원 구간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움직임 재작년에 13,000원 구간대까지 갔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강한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이제 위주로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의료 AI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돌고 있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추려주셨으니까 이 종목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럼프라던가 샘 올트먼의 발언 하나하나를 우리 시장에 출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적이 잘 나와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과 관련된 섹터인데 우선 S&D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네. 식품 관련 모멘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장 전에 네. 브리핑 이제 K푸드 관련해서 도와드렸을 때 삼양식품을 가지고 올까? 왜냐면 작년에 K푸드 하면은 대장주가 맞아요. 삼양식품이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삼양식품의 공장이 또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관세부가 이슈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상이라는 기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모멘텀이 지금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오늘 이제 삼양식품 쪽에서 영업이 3천억을 달성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S&D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이제 뭐 소스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래 같은 경우에도 K푸드 관련해서 풀무원이 또 실적 모멘텀을 타고서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대미 지금 무역 흑자가 그 식품 쪽에서는 2조 가량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의 수출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푸드 열풍이 강하다면 관세부가 이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라면 관련주 중에서 저는 농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심도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 모멘텀을 타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공장이 있거나 관련 법인이 있거나 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식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를 빠르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 뭐 미국에 그럼 공장이 있는 기업일까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강한 또 상승세를 보여준 기업이 잉글우드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 뉴저지 쪽에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선크림을 판매하려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2011년도경에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만 되면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쪽에서 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또 니즈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또 선크림 같은 경우 배탁 현상도 없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좀 선호를 받는 편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 최저 4,300원 2023년도 기준으로 4,300원 구간에서 약 2년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상승분이 되돌림이 지금 다 거진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관세부가 이슈로부터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이제 잉그루드랩과 같은 기업들이 다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워낙 낙폭이 큰 상황이잖아요. 주가 반등세가 되돌림이 좀 나와준다면 9,000원 구간대까지는 어차피 좀 무난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0,000원 이제 살짝 아래 구간인 9,8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푸드만큼이나 K화장품 뷰티도 지금 여전히 인기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짧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준 하에 7,9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잉글우드랩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모멘텀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의 유명한 슬로건이죠. 그런데 그가 구상하는 위대한 미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다시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죠. 그리고 취임 이후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린란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외교권과 국방은 덴마크 정부가, 나머지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갖고 있죠. 그린란드는 영토의 80%가 얼음으로 이뤄진 북극권의 외진 땅인데요. 이런 땅을 왜 미국이 갖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으로부터의 핵 미사일 공격 시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들 국가가 해로를 이용해 대서양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한 길목이 되는 것이죠. 현재도 미국은 군사방위 조약을 맺고 그린란드에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해 중간을 관통하는 횡단회로가 그린란드의 동쪽 해안을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회로를 미국이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시아, 북미, 유럽을 오갈 수 있는 북극 항로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린란드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앞서 빙하가 녹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대한 빙하 때문에 채굴이 쉽지 않았던 자원들은 이제 점점 채굴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3%가량의 석유, 30%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히토류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히토류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는데요. 집권 2기인 지금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ve been told that for a long time, long before I even ran. I mean,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if they do, they should give it up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That's for the free world. I'm talking about protecting the free world.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또한 아들 트럼프 주니어를 전용기로 그린란드에 보내 마치 무력 시위라도 하듯이 네이브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무태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곧바로 반발했고요.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독일, 프랑스 등의 덴마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태도에 유럽연합 또한 그린란드 내 병력 주둔을 언급하면서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란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나마 운하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위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이나 우리 시장도 함께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단은 0.6%대 똑같이 지금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0.6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조선주가 오늘 또 올라가네요.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긴 연휴 마치고 어제 출발을 했잖아요. 어제 한 0.6%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1%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큰 변동은 없이 큰 변화 없이 중국 상해나 홍콩 항생지수는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뭐 여전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한 0.2%대 어느 정도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충격 이후에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추워요. 네. 네. 날은 춥지만 시장은 따뜻해야 되겠죠. 네,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막 군불 지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네. 이번 주에 저는 뭐 생각보다 시장이 괜찮네. 뭐 네. 지난주에 연휴 쉰 게 오히려 네. 약이 되고 뭐 에너지를 보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죠. 뭐 샘 올트먼도 오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왔다고 쳐도 네. 예, 한국 증시는 솔직히 이게 지금 올라가서 좋아하는 것보다 네. 작년에 왜 이렇게 빠졌지를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쵸. 예. 그럼 작년에 솔직히 뭐 악재 3종, 4종, 5종 세트까지만 쭉 나오기 안 시작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작년에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다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분위기 달라지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번 주에 샘 올트먼 오고 나서 이 관련 막 수혜주 찾고 뭐 이런 기업 총수들이 막 샘 올트먼 만나고 이런 게 네. 너무 오랜만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방한한 지 한 1년째 되시면서 네. 그때도 방한한다고 그래서 저희 막 뭐 들썩들썩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별 얘기 없이 별 지나갔고.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별 얘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후폭풍이 약간 좀 네. 파장이 좀 더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지난 작년과 왔을 때와 이번 왔을 때는 뉴스는 별로 없어도 시장 분위기는 바뀌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꼭 샘 올트먼 때문에는 아니지만 네. 이제는 약간 우리가 설 연휴 쉬고 와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네.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거는 그냥 없이 저희끼리도 뭔가 좀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외국인한테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좋네요. 네, 그렇게 저희가 가자. 사놓고 예. 올린 다음에 네. 외국인한테 떠넘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샘 올트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샘 올트먼이 와서 뭐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샘 네. 올트먼 이번에 1년 만에 또 왜 왔습니까? 네, 1년 만에 또 온 이유는 돈 좀 투자 받으려고. 돈 받으러 온 돈 받으러 온 겁니다. 수금하러 온 겁니까? 네, 원래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긴 했거든요. 왔다가 그래요? 그냥 쑥 나가면서. 그러니까 오픈 AI는 지금 계속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키워가면서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하는 쪽이고 아직까지 뭐 챗GPT가 돈 벌어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확장을 시켜가서 나중에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언어 모델과 함께 이렇게 생성형 AI를 좀 갖춘 회사다라는 쪽으로 강하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지른 게 있죠. 스타게이트입니다. 스타게이트. 네, 미국에 가서 또 스타게이트를 갖다 질러서 5천억 달러, 말이 5천억 달러지 얼마입니까 그게? 몇 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까지 질러는 놨는데 그렇죠. 뭔가 좀 해결할 건 필요하고 그러면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가 같이 좀 투자를 해서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서 우리 앵커님한테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네. 가면은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요? 뭐 이러면서 와 수트발 잘 받으시네 이런 네. 얘기 막 할 거 아닙니까?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 네.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돈 빌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그분도 와서 이제 그쵸, 한국 그쵸. AI 잘한다. AI 쪽에서 이런 것도 할 거다. 이런 것도 네. 로봇 쪽도 괜찮고 관심 있고 막 이렇게 한 얘기가 일단 다 좋긴 좋은데 그래도 우리 한번 투자 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 기업들을 쭉 만난 거죠. 그런 과정 쪽에서 나왔는데 한국 기업들은 혹시 뭐 협업할 걸 생각하다가 거기다가 또 돈 달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가요? 약간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가를 못 자릅니다. 그렇죠. 검토하고 해볼게요. 우리 생각하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과정 쪽에서 찍고 일본 찍고 한국 찍고 또 아시아 쪽 쭉 가는 이유가 다음은 인도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동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 쭉 투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먼저
투자에 대한 얘기를 더 계속 또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네. 또 이번에 왔었을 때 바로 또 소프트뱅크 회장이 같이 네, 왔었죠. 손정희 회장이 바로 왔어요. 네, 뭡니까 다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쵸. 스타게이트를 질러놓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뭔가 돈을 보강해야 되는데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하나였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일론 머스크의 말이 그럼 진짜 맞는 건가요? 이쪽에 스타게이트 하는 새들 돈이 없는데 뭘 스타게이트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뭐 또 일각에서는 뭐 물론 뭐 수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어를 다니고 있지만 네. 어쨌든 또 AI 뭔가 동맹 같이 뭔가 팀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주체들을 좀 끌어들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동맹은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지금 계속 강화시키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어차피 지금 내가 AI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딥시크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를 보기 중국 쪽에 때문에 어쨌든 네,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딥시크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AI 쪽에 성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비슷한 급들은 이제 뭐 5개, 6개가 되게 더 많다고 있다고 하죠.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지금 막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얼른 내가 나만의 오픈 AI 동맹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쭉 진행을 시키면서 따라오는 경쟁자들 좀 약간 좀 성과는 좋은데 좀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아예 인수를 하든가 예. 네. 예, 아니면 배제를 시키든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동맹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밸류체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 쪽에서 하나 그것도 타진하고 돈 투자도 받고 이런 쪽으로 가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삼성 쪽과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얘기가 못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이제 샘 올트만이 와서 만난 기업 총수들, 업체들, 기업들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네. 자, 일단 뭐 삼성을 봐야겠죠.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이 사법 리스크를 딱 이 판결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샘 올트먼을 만났는데. 네. 자, 그러면은 샘 올트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정희 회장도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예고도 없이 네. 왔다는 거는 지금 삼성을 엄청 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진짜 삼성을 스타게이트의 한 축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래요? 말씀했던 이제 삼성도 한번 참여해라. 예, 이걸로 예, 그런 쪽도 돈 물론 있을 투자. 거고. 네. 예. 근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는 일단 삼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좀 크게 보게 되면 네네. 일단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칩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꾸려가려고 그러니까 동맹의 핵심이다 보니까 동맹의 주축이다 보니까 네, 그쵸.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자체 칩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또 똑같이 칩을 생산해서 AI에 적용하는 칩을 이제 파운드리를 맡긴다라고 하게 되면 TSMC로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엔비디아, TSMC 또 그 쪽에 대한 흐름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집중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적인 나만의 뭐 어떤 밸류체인을 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좀 이용하려고 좀 했을 그런가요? 수도, 했을 수도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제 생각이고.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 17%까지 차지했다가 지금 10%대 많이 초반까지 예. 네. 많이 10% 아래 내려가지 않았나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0% 초반인가? 아무튼 10% 요 언저리로 내려왔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많이 위축되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도 많이 줄어들고 좀 정체된 모습들이죠. 여기서 혹시나 이게 연결돼서 우리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하고 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 번의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쵸. 그게 그만큼의 삼성전자가 준비가 됐느냐 이건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율 문제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이 없는 상황들이고 적자의 원흉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객사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파운드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도 우리 삼성이 바뀌었어요 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도 일단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물각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안 나오고 실적 안 나오고 이러니까 파운드리 버려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또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네. 작년에.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이번에 또 저희가 또 간과하고 있던 게 저는 놀랐던 게 뭐 손정희 회장도 왔고 네. 뭐 샘 올트먼도 왔지만 ARM CEO도 같이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런데 네. 이 르네 하스 이 사람이 어쨌든 ARM이라는 업체에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 이 네덜란드 그 설계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설계부터 뭐 칩 만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하는 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네. ARM 그 CEO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 왜냐면은 IP 갖고 있고 설계할 수 그쵸, 있는 그쵸. 강점 있는 회사까지도 같이 와서 그 비슷한 무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횡보들이 보여줬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어허 이거 요 좀 모습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혹시나 뭐 자금 얘기 그 돈 필요한 건 다른 얘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워 갔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파운드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율은 뭐 이제 비밀이라고 하다 보니까 못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맡기면 좀 만들 수 있어? 네.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불량품은 다 폐기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고객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디입니까? 그쵸.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빠른 변화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러니까 HBM, 뭐 엔비디아 쪽에서만 저희가 계속 목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다른 쪽에서 오히려 좀 활로가 뚫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그렇죠. 만약 이게 잘 되면 파운드리의 능력치가 충분히 채워져서 이걸 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시장에서 뭐 나온 이야기는 샘 올트먼이 어쨌든 오픈 AI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저도 과거에 한 얘기들 찾아보니까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AI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난다고 하니까 또 이게 약간 오버랩 되면서 혹시 그러면 디바이스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플러스 알파긴 한데 네. 근데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삼성한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 안 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요? 지금 삼성이 해야 될 일은 뭐 삼성이 팍스콘입니까? 그런 기기 예. 만들고 있게요. 예. 아 그렇죠. 김민수 대표님 작년에 그런 얘기 하셨죠. 네. 스마트폰 이제 버려야 된다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 그냥. 진짜요? 예, 차 분산시키면은 그런 거 분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돈은 벌고 있는데 성장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언제까지나 갤럭시 만들면서 갤럭시 S30, 뭐 40 이거까지 갈 60까지 때까지 나올 테세요. 예. 예, 그 제 나이 60에 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가는 것보다 이쪽들은 그러니까 아마 그 오픈 AI에서도 단독적인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스마트폰 예전에 근데 스마트폰 사업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웨어러블 같은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기기. 예,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어디 나와 장착은 돼 있는데 나의 개인 정보와 그러니까 건강 정보나 아니면 내 주변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를 그대로 또 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 디바이스. 그러면 웨어러블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것도 뭐 하나가 아니라 시계 비슷한 걸로 달고 있으면은 이제 뭐 목걸이 링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쵸, 그쵸. 뭐 이런 다 이렇게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또 뭐 우연치 않게 갤럭시 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웨어러블 쪽에서도 좀 뭔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확장되는 물은 변화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Not yet. Not 아직 yet. 예 정해진 거 맞습니다.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가능성은 한번 열어놓고 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 쪽은 어쨌든 오픈 AI 쪽에 이 스타게이트 쪽에 삼성이 투자하는 한 축이랑 네. 칩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디바이스까지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네. 자 그럼 이제 SK로 가봐야겠죠. 최태원 회장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볼트먼이 최태원 회장도 만났는데 최태원 회장과는 어떤 얘기했을까요? 뭐 최태원 뭐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와 공고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샘 네. 올트먼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큰 카테고리에서 HBM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삼성도 이제 물론 던졌을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 인증까지 못 받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이 드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좀 퀄리파이드. 그래서 자격 조건이 충분히 한 회사는 아직 SK 하이닉스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우리한테도 HBM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타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근데 타진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별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지금 풀캡합니다. 그렇죠. 네. 올해 지금 엔비디아에 주는 것도 모자른데 그렇죠. 예, 작년까지 한 11만 장 정도에서 올해까지 캐파 완료해서 하게 되면 17만 정도가 되는데 이것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나갈 거 다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올해는 거의 풀 예약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내년까지 중반 정도까지도 예약될 수 있을 것까지 돼 있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 내년 이제 HBM4죠. 그쵸.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 쪽에서 이거를 지금 좀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마 SK 쪽에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거 할 수 없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예. 열심히 해볼게. 예. 근데 그러니까 증설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해보겠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언제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인사해야죠. 예. 그렇죠. 하게 되면 우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그럼 샘 올트만이 어쨌든 HBM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최태원 회장은 뭐 원하는 게 없었을까요? 일단 AI? 잠재적인 고객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또 지금 시장의 대세이신 분이니까 그 어떤 영광, 그냥 그러니까 유대 관계? 인맥 관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예.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언제 가서 댄스 파티, 이건 아니구나. 네.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뭐 새로운 사업 한번 뭐 구상해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태원 네. 회장. 뭐 HBM 너무 잘하고 있지만 배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약간 SK 그룹 내에서 다른 사업을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겠고. 네. 자,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봐야 되는데 카카오 뭐 정신환 대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네. 뭐 갑자기 지금 샘 올트먼의 큰 수혜주로 카카오가 막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뭐 천운이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아. 전 이제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정치적인 뭐 이슈도 있었고 CEO 그럼- 리스크도 있었고. CEO도 리스크도 있었고 또 SM 인수하면서 나왔던 네. 카카오엔터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토토화됐다가 그렇죠. 주가가 그런 과정에서 올해 저는 그랬습니다.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그러면 네. 99.99%의 전문가분들은 네이버 얘기했습니까? 네이버 예, 저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카카오예요? 예, 저는 카카오입니다. 왜요? 올해는 카카오가 된다고. 뭐가 달라졌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또, 싸서? 예,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만 보고 있으면은 왠지 그 청개구리 발동 이건 아니고.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러버 X를 먼저 보여줘서 네네.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아직 뭐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카카오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오히려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생기게 되면 카카오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마 올해 카카오 모빌리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마 올해 지금 한 2분기가 좀 날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2분기 상반기 중에 이제 자율주행 쪽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웨이모 같은 경우 벌써 상업 시작을 하면서 돈 받고 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임시 서비스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주축이 되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그건 다행히도 분사가 안 됐습니다. 분할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쵸.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하려다가 실패했죠. 네, 그 주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카카오에 대한 부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엄하게 지금 이제 샘 올트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와서 그냥 뒷걸음치다가 덜컥 잡히는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 쪽은 계속 올해 관심 있게 봐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빌리티가 카카오의 주가에 힘을 줄 거다. 네, 근데 샘 올트먼까지 엮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시너지가 좀 날 수 있고. 네, 어쨌든 그럼 아까 네이버는 뭐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AI를. 근데 카카오는 카나나라는 걸 시도했다가 네. 시장에서 막 평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별로 쓸 만한 게 없다라고 네.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카카오는 그럼 이제 카나나는 접고 결국에는 오픈 AI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 이 카카오 메신저에다가 이 오픈 AI 챗 GPT를 씹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챗GPT가 중요한 그러니까 LLM 역할과 함께 중요한 어떤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왔던 계약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톡에 붙어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카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카나가 있고 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들어봤던 카나 네. 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카나가 그러니까 그룹용 메신저 쓰게 되면은 단톡방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게 카나 카나고 메신저 예, 같은. 개인용은 나나 그러니까 1대1 대화 같은 게 나나입니다. 나나.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름이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AI 서비스가 적용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단톡방 이렇게 막 봤더니 한 120개가 돼 있습니다. 그거 언제 이렇게 쭉 하고 그렇죠. 합니까? 확인하기 힘듭니다. 요약해줘. 그걸 요약할 수 네,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그런 거라든가. 서비스. 예, 그럼 거기서 만약에 또 뭐 이날은 우리 미팅 뭐 있고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일정 관리 넣어줘. 이러면은 그 팍팍팍팍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로 간다라는 게 지금의 전략이고 그게 챗GPT가 중요한 그 AI LLM과 함께 들어가는 서비스를 바탕을 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제 주체가 돼서 AI 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즉 남들이 잘해서 좋은 걸 다 따서 거기서 차용해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얘들한테 수수료만 지불해 주면 되고 그만큼 시간과 어떤 기술력을 좀 단축시킬 수 있기 세이브하는 때문에 거고요.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의 비용은 광고를 통해서 계속 또 충당하고. 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엔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한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오히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AI를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라이센스 주고 사서 쓰는 게 차라리 예, 그 네. 기반이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나중에 가봐야 될 얘기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오픈 AI가 주도를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렇죠. 거기서 협업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조항 중에 그게 있습니다. 뭐요? 새로운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AI를 같이 개발하겠다. 아 네.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메신저를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AI를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메신저에 적합한 AI는 뭐가 될 것인가? 라는 쪽에 대해서 하나의 또 중요한 획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그러면 같이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또 다시 뭐 라인이나 아니면 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메신저 쪽에 들어갈 때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카카오톡 해봤더니 잘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카카오 뭐 일각에서는 뭐 그냥 오픈의 챗 GPT 카카오톡에 심는 건데 뭐 시너지가 있겠냐 뭐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엄청 열리는 거죠. 새로운 AI 서비스를 카카오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지 그걸 또 오픈 AI에서도 원할 것 같습니다. 오픈 AI도 지금 뭔가 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걸 좀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 카카오의 아이디어로 뭔가 또 추가적인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그럼 AI 어쨌든 딥시크도 날리고 딥시크 때문에 이 샘 올트먼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판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부가 뭔가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각개전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AI 방향성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딥시크가 이제 충격을 가한 이후에 네. 나오는 변화는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희망도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저 정도면 아니 저희가 이제 중국은 약간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는 회사 없어 보다 보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또 나머지 회사들 보면 오늘 또 좀 성과 내는 업체들 더존비존이라고 네. 오늘 실적 나왔더니 또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온 것 중에 기반 중에 하나가 물론 원래 이쪽은 잘하는 회사인데 플러스 AI가 결핍돼서 그거 같이 팔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게다가 또 AI 쪽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삼성그룹에 편입돼서 성과 내고 있는 엠놈, 예, 거의 뭐 그냥 M자형 갖다가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카페24 이것도 물론 이제 쇼핑몰을 연결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AI와 결부돼서 나오는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성과 내는 쪽의 종목들은 벌써 지금 다 출발해 버렸어요. 출발했어요. 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형에 맞는 쪽에 AI 성과 내는 회사들은 어떻게 있느냐? 요 세 세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도 출발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성과 나오는 회사가 없나 지금 열심히 찾고 있을 겁니다. 그게 확인만 된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AI 우리가 뭐 굉장히 뒤처져 있다. 뭐 물론 현실은 팩트는 뒤처져 있는데 이렇게 샘 올트먼이 와서 뭐 손정희 회장이 와서 우리의 기업들이랑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또 상대적으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지 않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앞으로 저희 또 우리 기업들 AI 관련된 사업이나 여기에 연관돼서 주가 한번 잘 갈 수 있는지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드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영토 야욕,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진 건설 로봇 급등세입니다. 네, 뭐 어느덧 또 갑자기 다 플러스 전환이 됐죠. 미국도. 자, 이렇게 되면 다우도 결국 하루로 끝나버렸죠. 그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연고점 도전으로 갑니다. 신고점. 그렇죠. 작년 12월 4일 날 45,073.63 다우지수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또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쓸 것인가. 자, 지금 이게 도대체 언제 꺾일 것인지. 네, 꺾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뭐 미국의 그 지수가 너무 지금 뭐 거품이다. 뭐 나스닥이 그 IT 버블 수준보다 그때보다 더 지금 거품이라고 뭐 그 얘기가 한간에 있는데 계속 그냥 그 얘기는 며칠 지나면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환율 1,500원 위협하고 달러 인덱스 막 그 치솟을 때 또 위기설을 굉장히 그 조장하면서 그렇죠? 이게 위기론이 귀담아 듣는 거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수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물론 뭐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100세 시대고 내가 뭐 20, 30대 투자를 시작해서 뭐 70년 할 건데 뭐 기회가 내 평생 뭐 많이 오겠지. 근데 인간이란 뭐 이걸 놓치고 나면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이 또 매수의 기회였고 그런 비관론에 빠졌다면 매수 버튼을 또 못 눌러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뭐 주식 싹 다 팔아야 된다. 지금 IT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한 거품이야.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은 이제 뭐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돼서 비트코인이고 뭐 그 다 주식 자산이고 이제 위험 자산은 다 급락한다. 워렌 버핏이 지금 뭐 사상 최고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 현인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은 IT 버블 때 맞춘 것처럼 지금 위기를 앞두고 현금을 확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의 적이가 돼버린 거죠. 이게 비관론을 귀 기울여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귀 기울여 듣는 거를 이제 자기 주식자산을 싹 다 청산해버리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잖아요. 이게 저점에서 그렇죠? 그 시점부터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비관론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으로 뭐 당연히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9.12 테러도 있었고 뭐 IT 버블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10년이나 12년마다 오는 그 위기가 언젠가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위기감이나 이런 것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 것에 너무 빠져서 매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또 그게 안타까운 거죠.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이제 스탑하고 그만두고 내가 평생 이룬 자산을 뭐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기회랑 위기는 계속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뭐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흐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비관론이 굉장히 치솟았을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였고 비관론에 너무 빠진 사람은 저점 매수를 놓쳤다. 이번만큼은 팩트잖아요. 또 뭐 이런 거를 또 교훈 삼아서 또 다음번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변동이 있을 테니까 트럼프 시대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팩트는 그겁니다. 지금 비관론이 막 오는 순간이 결국 저점 매수 기회였고 지금 가장 최근에 트럼프발 이 지금 그 관세 부분 때문에 흔들린 것도 결국에 한 이틀 만에 메꿔버렸고 오히려 역사적 신고점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거. 제가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금 2만에 다시 근접했죠. 나스닥 2만에 다시 근접했고 이것도 2023년도 12월 달이 최고점입니다. 2204.58. 다시 그 도전으로 지금 나서는 흐름이죠. 이게 또. 굉장히 지금 위아래로 흔들림이 심했던 구간을 지금 아직도 이게 박스권인데 만약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또 작년 12월 달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S&P 500입니다. S&P 500은 6,000이라는 마이너스대를 지지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1월 24일이 신고가예요. S&P 500은 다우 나스닥이 12월 달 고점을 못 벗기고 있을 때 올해 1월 달 들어서 신고가를 벗겨냅니다. 대단한 흐름이죠. 어쨌든 지금 다시 주저앉았지만 6,000대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올라간다면 작년 12월 고점이 아니고 얘는 올해 1월 고점이죠. 1월 고점 도전에 나설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그 1.05 올랐는데 좀 차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 지수 중에 가장 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뭐 강하지 못한 흐름인데 결국에는 이 4대 지수라고 불리는 만큼 3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겠죠.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도 이제 하락갭을 다 메웠고요. 이제 2만대를 유지하고 있고 뭐 독일 경제의 부활 뭐 이러는데 뭐 그때 독일은 이제 뭐 종목별 1위부터 10위 뭐 이런 걸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바스프라는 화학기업이 1위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던가 이런 그 다임러라던가 이런 그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독일 경제가 뭐 재부흥을 한다 뉴스도 나왔다고 했죠.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신흥국도 살아나고 있죠. 지금 이 브라질 보베스파도 지금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붕괴된 그 시점까지는 일단 올라온 상황이고요. 12만 5천. 얘네는 절대값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지수가 무려 12만이에요. 12만 7천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도 밑에서 일단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브라질, 인도가 포커싱이 뭐 크게 맞춰지진 않아요. 지수도 뭐 그렇게 좋진 않고. 근데 뭐 신흥국의 어떤 대표 주자들이니까 브라질, 인도의 모습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해 심천입니다. 상해 심천이 지금 오랜 그 연휴를 마치고 이제 개장이 됐는데 뭐 지금 상해 심천은 뭔가 애매한 상황이죠. 돈을 막 쏟아붓고 이관신 정책도 하고 했는데 연휴도 있거니와 그 연휴 전에 저점을 붕괴시켜버려서 거기를 지금 회복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심천을 가겠습니다. 심천도 특히 심천 지역에 있으신 노동자들이 이제 휴가를 오래 떠났죠. 이 경제특구에 가서 일하고 자기 집은 고향 집은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긴 경제특구라 사는 주택가가 없습니다. 심천은 경제특구에서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고 공업지대 산업지대 가서 일하고 이제 일주일의 휴가를 받아서 갔다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 일하기 시작하겠죠. 자, 심천도 지금 21선 정도 회복한 모습이고 전저점 붕괴시킨 거 박스권 상단 하단 붕괴시킨 거 아직 회복 못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도 지금 박스권 중단에 복귀했는데 상당히 지금 그쵸 위아래의 움직임이 작년 11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죠. 정말 지루한 박스권인데 이게 결국 하단 돌파냐 상단 돌파냐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하고 니케이 상당히 유사하죠.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에 부딪혔다가 하단에 부딪혔다가 계속 핑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또 박스권 중단쯤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일단 이제 메꿨고요. 코스피도 지금 올라가려고 일단 하락갭을 메꾼 것까지는 좋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를 쳤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최소한의 방어를 쳤고요. 코스피보다는 더 좋죠. 위로 일단 뻗어 올라가서 이동평균선을 올려쳤습니다. 코스닥의 종목들이 조금 더 활발한 이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쳐져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21선을 붕괴하여 다시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차트와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어떤 수급으로는 너무 캐파가 작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인이 결국 달러로 사고 파니까 이 알고리즘이 생성된 거예요. 외국인이 달러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다 보니 우리나라 주식을 왕창 팔고 나가버리면 주식시장은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는 오르니까 이 차트가 오르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가 안 이쁘고 망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예쁘다는 것이죠. 그 반대는 반대고,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예뻐지면 원달러 환율 차트는 못생겨집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유는 더 급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 관세 이 부과가 전 세계의 어떤 GDP를 싹 다 깎아먹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네가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만한 도전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전 세계 GDP가 다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관세 전쟁을 하고 다 자기 보호 무역주의를 하면은 그럼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가는 오르기가 힘들죠. 지금 한 단계 더 빠져가지고 출발점까지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70달러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어요. 순매도 89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은 1000억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뭐 15억 정도밖에 팔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위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팔고 있으니까.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강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자별로 보면은 자, 이게 너무 약하죠.
1조 2천억 가까이 팔고 9천억 가까이 팔아서 2조를 갖다 팔아놓고선 이틀 동안 산 게 겨우 800억 6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800억을 팔아버리니 그쵸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이 안 됐어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수급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자, 미국 특징주입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다시 급등했고요. 이게 이 알파벳이죠.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A랑 C가 이 시총 20위 안에서 특이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뒤에 나오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거의 뭐 강보합, 약보합 그냥 수준이고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위에서 끌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 자, 여기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무려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TF 제외하면은 7, 8위 정도 되겠죠. 여기 의류회사의 시총이 이렇게 높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FNF는 10위 안에 못 들잖아요. 자, 대만입니다. 자, 10시 20분에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늦춰서 이제 대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만이 10시 20분에 볼 수가 있거든요. 돈을 내면 더 빨리 볼 수 있는데 10시 20분에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텍, 홍하이 프리시전 이게 바로 그 폭스콘의 그 모회사죠. 맨날 나오는 애플하고 연관이 깊은 애플의 실적, 폭스콘의 실적, 그게 홍하이 프리시전 주가를 보면 나오고요. 이 지금 미디어텍, 퀄컴의 그 저기죠. 경쟁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S 테크놀로지는 이 지금 TSMC가 이끄는 후공정 쪽에 AS 테크놀로지 세계 1위 후공정 업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지금 급락했죠. 이게 처음부터 그 우려인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알파벳인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여러 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챗 GPT나 이런 데는 한 번에 물어볼 수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 위기가 왔다고 했는데 그때 저기 빌 에크먼은 매수를 했잖아요. 성공했죠. 근데 그 우려가 뭐 이것도 있어요. 구글의 검색 엔진이 아직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챗 GPT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구글의 검색 엔진의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 235달러를 유지하는 트루이스트의 이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일단 급락을 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랑 지금 심천의 CATL 네, 급락을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나서 저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렇죠? 귀주모테주는 저점이 붕괴됐고요. 지금 CATL 심천의 1위도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시총 1위 종목들이 좋지가 않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일본의 1위입니다. 자, 오늘 갈리고 있죠. 일본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 21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혼다 자동차는 닛산이랑 혼다 합병이 무산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4%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이 도요타랑 혼다랑 거의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혼다는 안 좋게 돌아가면서 21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랑 지금 홍하이 프리시전이죠. 애플, 폭스콘의 모회사는 지금 주가가 좋지 않고요. TSMC는 아주 강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파나소닉, 일본의 특징주. 자, 파나소닉. 우리 그 소니랑 파나소닉 어렸을 때 뭐 워크맨 많이 들었잖아요. 자,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뭘로 부활했어요? 테슬라의 전용 원형 2차 전지를 파나소닉이 100%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부활했죠. 우리가 망한 줄 알았죠. 소니랑 파나소닉 다 망한 줄 알았죠. 코닥필름, 후지필름 다 망한 줄 알았죠. 전부 전자 소재 기업으로 다 살아났어요. 파나소닉 역사적 신고가예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만 빌빌대는 거예요. 자, 미디어텍 그리고 지금 퀄컴입니다. 자, 왜 비교했냐? 퀄컴하고 미디어텍하고 팹리스 1, 2위를 겨루는 업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미디어텍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왜 급등하고 있느냐? 어제 퀄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퀄컴이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대만 증시에서 바로 미디어텍이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기계 쪽이 많이 오르고 있죠. 전진건설 로봇부터 쫙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발로 오르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땅도 먹고 가자지구 땅도 다 먹는다고 하니까. 자, 전진건설 로봇 볼게요. 공사 현장 지나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마귀 다리처럼 접혀 있다가 펴집니다. 자, 여기 롯데월드타워에 그려져 있죠. 롯데월드타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롯데월드타워 저 123층 쌓는데 저 위에 시멘트 어떻게 올린 거야? 이런 걸로 올리는 겁니다. CPC라고 콘크리트 펌프카예요. 여기서 콘크리트를 싸서 펌프로 이 다리로 계속해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올리면서 쌓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바로 이 전진건설 로봇이 CPC 시장의 1위예요. 오늘 전진건설 로봇이 13.77 급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가자지구라던가 아니면 멕시코 국경의 건설
이럴 때 콘크리트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펌프카가 필요한 거는 높은 데 쏘아 올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 관련주로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미국 트럼프발, 어떤 영토 야욕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발 부루마블의 시작. 근데 이건 보드게임이 아니라 리얼이야.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K배터리를 살리자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부터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과연 돌파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한국판 IRA가 절실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찌됐건 K배터리 기술 우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시장 변화 이런 부분도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미국 같이 좀 정책적인 지원이 빵빵하게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K배터리에 특히 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세계 주요국은 네. 사실 뭐 자국 산업, 특히 첨단 산업이죠. 아니면 뭐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낌없는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중국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만 대충 한 300조 원 정도 이상의 뭐 보조금을 투입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거 미국 역시 힘들까봐. 마찬가지죠.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뭐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보조금 정책 아닙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뭐 캐나다, 뭐 하다못해 일본까지 사실 일본도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정책들을 세우고 있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국가가 다시 산업 정책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지금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자국 우선주의가 움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WTO 제재에 이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보조금을 국가에서 막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뭐 거침없이 각국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오히려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거고요. 특히 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전략 산업,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진짜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그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돈을 예. 투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네. 성장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덜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지 현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그 조세 특례 그 제한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실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참 말이 어려운데 투자를 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죠. 하지만 이게 투자세액 공제라는 거는 뭐예요? 그 세금을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만 해당이 일단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뭐죠? 영업이 흑자가 나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에 한해서.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야지만 법인세를 내는 거고 예, 예, 예. 그 법인세를 내는 것만큼 그 투자세액을 갖다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방식이죠. 즉각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기업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짜로 돈이 필요한 때에 사실은 국가의 지원 정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업 초기에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또 캐짐이 바로 오는 바람에 네. 사실은 뭐 지금 자금 조달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세를 내지도 않으니까 이 세액 공제 같은 걸 갖다가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명목은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회사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갖다가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섹터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네네. 번 돈으로 세금을 깎아줄게라고 하니까 예. 당장 돈이 없는 기업은 뭔가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어쨌든 현금을 좀 지어줘야지 뭔가를 할 텐데 예.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이게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예. 나눠야 될 것 같은 게요. 이게 이제 투자 그 세액을 갖다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미국처럼 IRA처럼 AFPC 같은 건 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판 IRA라고 아예 얘기를 그렇죠. 하는군요. 그 다음에 또 제3자 공여도 할 수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돈이 급하면은 야 우리 이거 투자 세액 이 정도 공제 받을 거 있는데 예. 아니면 은행에다 갖다 주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 이런 방식으로 직접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투자 초기에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잖아요. 그다음에 향후 몇 년 동안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 기간, 그 힘든 구간을 갖다가 넘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게 공제를 어차피 해줄 바에는 이게 국가 전략기술 지정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지고 이걸 갖다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공제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될 거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핵심 광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해외 투자할 때, 그다음에 정년 아니면 뭐 재련 이런 시설에 투자할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핵심 광물 같은 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마침 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어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보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국회에서. 네, 네. 지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발의가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각성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도와줘야지 뭔가 네.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통과를 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거고 네네. 통과된 이후에도 좀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거는 계산해야 법만 되는데요. 통과되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잘 나가던 K 배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돈을 못 받고 미국 IRA로부터 뭐 매년 수천억씩 이렇게 오히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LG 엔솔조차 사실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제 25년, 20년 되면서 캐진 국면이 이제 끝나면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으니까 또다시 적극적인 투자를 갖다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도 있겠죠. 가령 뭐 회사채를 낸다거나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게 현금 환급이 돌아갈 테니까 네. 투자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침체가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한국 경제 자체가. 거기에 한국 경제를 살리는 한 가지 방안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야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깊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이 가만히 보면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추격 굉장히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예,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배터리 업체라는 게 가망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파나소닉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19%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두 자릿수나.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2차 전지를 갖다가 전략산업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았으니까 이 기회에 굉장히 폭넓은 좀 정책들이 지원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각국의 특히 이제 유럽 쪽이 그런데 환경 규제 이게 좀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법규가 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네네. 그 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EU 쪽에서 배출가스 규입, 도입 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콘텐츠를 하기 전에 논의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네. 유럽의 환경 NGO라고 TNF라고 하는데 TNE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쪽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잠시 살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딱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구조가. 예, 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그래서 내용인지. 예.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서를 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한 건데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22년에서 24년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게 왜 이런 걸 갖다가 일단 첫 번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의 CO2 배출
그 규제는 5년 단위로 이게 규제가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년에서 2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25년부터 또 29년. 30년부터 34년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는데 여기 앞에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년부터 시행할 때는 전기차가 쫙 올라가죠. 그다음에 21년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게 정체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적응하려고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들의 수익을 갖다가 최고적으로 올리는 데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년 4월부터 초반에 이제 20년부터 쭉 올라갔다가 21년 4월부터 약간 정체 기간을 맞은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일단 20년에서 24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은 기업들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수익을 갖다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라든지 전기차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 전기차에 이게 집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럽의 그 22년에서 24년까지 어떤 정체 기간이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25년 새로운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출가스 기준을 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훨씬 강화된 기준을 29년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 배출가스 기준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비중을 갖다가 또 다시 아까 20년 초에 했던 것처럼 유럽 전기차 회사들은 엄청나게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 보고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결과적으로 유럽은 이제 앞으로도 환경을 우리는 계속 신경 쓸 것이다라는 기조를 변함없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 CO2 배출량 규제에 대한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예, 예. 같습니다. 어디까지 신경 쓸 건지 네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게 20년부터 예. 24년까지는 그 승용차의 그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신규 자동차죠. 신규 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 per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km 달릴 때 95g이 이제 한계치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는 여기에서 15% 추가 감축이 돼 가지고 약 81g. 예. 1km를 달릴 때. 그다음에 30년부터는 이게 더 강화가 됩니다. 59g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그 1km 달릴 때 120에서 14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젤차 같은 건 오히려 적어요. 100에서 120g 정도를 이거 배출한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81g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솔린차라든지 디젤차는 이 기준 자체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뭘 해야 전기차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년에서 24년까지, 22년까지 쭉 증가를 하다가 22년에서 24년까지 정체 기간을 맞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올해부터 다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강하게. 올해부터 쭉 올라가죠. 전기차의 어떤 점유량 자체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이게 안 지키면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이 되는 이유가 목표치를 갖다 초과한 경우에는 1g당, 그러니까 킬로미터에 1g당을 초과하게 되면 95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네. 이게 뭐 별로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한 제조사가 평균 배출량이 100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81g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럼 81g을 초과한 19g에 대해서 1g이 95유로니까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 곱하면 약 1,800유로입니다. 이 1,800유로 같은 경우가 한국 돈으로 따면 27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서 네. 가령 뭐 10만 대만 판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수천억 대입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네, 신경을 안 없는 쓸 수가 상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차 전환을 새 기준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더 가속해야 될 어떤 처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지켜야 되고 이거 안 되면 벌금 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익성은 또 지켜내야 되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나 뭔가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들 그렇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예. 이 현재 25년 기준을 놓고 봐가지고 이 유럽의 어떤 OEM, 유럽에 진출한 모든 자동차 회사들 이렇게 볼 때 지금 25년 배출가스 기준을 갖다가 만족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볼보입니다. 볼보. 볼보만 볼보는 이미 다 벌써 그 충족을 다 했어요. 그만큼 오.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볼보 그룹 자체가. 그다음에 2위가 어디냐? 바로 한국의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가 여기 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기아 자동차고요. 그 아래로 이제 도요타, BMW, 뭐 벤츠, 스텔란티스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꼴찌가 어디냐? 바로 유럽의 최강자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이요. 꼴찌입니다. 폭스바겐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아 자동차라든지 뭐 볼보는 이미 충족을 했으니까요. 저기 전기차 전환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맨 처음에 회색선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회색 점이 네, 있잖아요, 네. 왼쪽에. 그게 현재 위치예요. 음, 그리고 저기 지금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기준선을 갖다가 넘어가면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네.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0%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0. 네. 근데 기준을 갖다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를 갖다가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가령 그 볼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 달성을 해가지고 10%, 1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에서 10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5에서 10 사이에. 볼보가 월등히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기아 자동차 같은 기아도 경우도 이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딱 두 개입니다. 대부분 그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예요. 예. 다른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겠지만 다른 완성차 이게 크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녹색 선이 전기차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이에요. 다른 차량들은 녹색 선이 많죠. 전기차 조금 하고 전기차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예, 예. 하이브리드는 적게 하면은 충족이 가능하지만 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전기차 전환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하이브리드로 메꿔야 되는 처지에 있다. 이 그림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25년에 그 CO2 배출량 그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는 완성차 기업은 볼보. 그다음에 바로 근접해 있는 그 완성차 업체가 바로 기아 자동차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환경 시대에 어쨌든 자동차 업체들은 그 대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전기차 그 판매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대중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이 또 신경 쓰여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떤 그 한계선 자체를 갖다가 2만 5천 유로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원화로 따지면 한 3,700만 원 정도 이하가 그 정도요. 되는데 예. 그 정도 되면은 유럽의 어떤 소비자들의 마음을 갖다 충분히 끌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럽 시장 자체는 우리가 뭐 그림을 유심히 보거나 아니면 유럽 여행 가서 보시면 알지만 대형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조그만 차들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비교적 안 내놨었어요. 23년도까지는 이런 조그만 소형차들을. 근데 24년도에 이제 많이 내놨죠. 여기는 그 기아 자동차 EVS3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현대의 그 인스타라고 돼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캐스퍼 전기차거든요. 이쪽 예. 부분들을 많이 내놨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본물을 이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각사가 그 25,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7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들 갖다가 계속해서 내놓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일종의 이제 그 입문용으로 이런 전기차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의 확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해 갈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예, 예,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될지. 이게 25년도 기준으로 이 TNE에서 전망하기에는 네. BEV 예상 시장 점유율이 한 20에서 한 24% 정도 될 거라고 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령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영업력이 지금도 어려운데 확 떨어져가지고 네. 기업이 진짜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UBS에서 분석을 내놨어요. 폭스바겐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 규제를 준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20억 유로 정도의 그 수익이 감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6% 정도는 달성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지만 전기차 전환을 늦춰서 전기차 시대에 대응을 못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해서 전기차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현대 기아에 밀린다거나 아니면 중국차에 침식을 당한다 하는 거 그 위험보다는 지금 빨리 이 배출가스 기준에 갖다가 엄격하게 준수를 해서 맞추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늦었을 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른 때라고 그렇죠. 예, 빨리 예. 하라라는 네, 의미 네, 같아요. 네. 그럼 정부에서도 할 일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 NGO가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건 국가 차원의 전기차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건 충전소라든지 보조금 제도. 그래서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이후 미래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나 벌금 면제를 하기보다는 이 목표 CO2 배출 2035년에 무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목표를 오히려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야 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 거고 그래야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환경 규제 시행을 좀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판로를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 이런 부분으로 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있고요. 어찌됐건 하이브리드 전략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고 전기차 시장이 곧바로 갖다 대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산업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네요. 이런 네. 부분으로 K 배터리도 꼭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해봤습니다. 네네. 네, 오늘 대담한 대담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한눈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 분위기가 꽤나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또 투자를 이어가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샘 올트먼 CEO,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샘 올트먼이 우리에게 준 힌트, 여기에서 골라볼 만한 종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와서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와 함께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로봇이나 의료 쪽에 앞으로 보폭을 넓히겠다. 사업을 새로 진출하고 싶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중요한 말, 저는 굉장히 집중이 됐던 코멘트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의료단체가 오픈 AI의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건강보험 관련법을 규정 준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제품들, 챗 GPT나 관련된 의료용 GPT를 만들면서 이것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건강보험 관련법을 준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챗 GPT를 의료용으로 또 건강관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샘 올트먼이 의례적인 이야기지만 의료 분야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 중에 의료 AI나 의료 로봇과 관련된 로봇 공학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픈 AI와 함께 협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의료 AI 아니면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갈래를 몇 개로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맨 위에 상단에 오픈 AI,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과 협업하는 대기업, 그리고 그 대기업 라인에 있는 조그만 중소형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솔트룩스는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고요. 인탑스는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카카오가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의료용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용 AI에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이 솔트룩스의 LLM, 그러니까 AI LLM으로 루시아라는 건데 이걸로 접목을 하면서 이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 가지고 있는 의료용 데이터 그리고 이 루시아라는 LLM을 접목시켜서 의료 AI를 협업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바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 같이 할 거다라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그 수혜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헬스케어 웨어러블 보핏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에 보셨을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걷기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착용을 해서 걷는 걸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보핏입니다. 이것을 직접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인탑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샘 올트먼 만났죠. 뭐 반도체 얘기도 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야기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건강 관련 법의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정받은 수혜주는 뭘까? 또 찾아보니까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고영은 뇌질환 수술 검사 활용하는 카이메로라는 걸 만드는데 국내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답니다. 뇌수술 분야의 FDA 승인을 받았고요. WSI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 거상기, 로봇 자궁 거상기를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완료해서 미국에서 역시 인정받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건실한 의료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기업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뉴로메카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큐렉소에다가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함께 연관돼서 살펴보셔야 되겠고 큐렉소는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루닛과 뷰노,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픈 AI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의료 AI, 의료 로봇들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가격이나 위치 그리고 실적의 흑자 전환 기대감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 때문에 시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네네.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종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요소가 실적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적 발표도 저희가 다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